우리나라를 찾은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윤 대통령을 만났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와 릴레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 한미 간에 필요할 경우 통화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 또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제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이 한국은행 여직원 30여 명과 경제학계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가졌습니다. 자, 경제학계와 중앙은행에 여성 리더가 많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여성의 커리어를 중시하고 가사노동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배우자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남편이 여성의 커리어를 중시하지 않고 가사노동을 안 도와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여성도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옐런 재무장관의 배우자 남편은 아내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한 분일까? 글쎄요, 이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서 혹은 또 나눠서 하면서 아내가 연방은행 총재 재무장관을 지내는 동안 남편 본인은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자,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자, 워라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매우 절박해 보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를 연결해서 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 그리고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시작해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님은 가사 분담 잘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네. 그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럼 부인이 한국은행 총재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지켜보도록 하죠. 네. 커리어도 중시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래요. 육아 열심히 하는 모습이고요. 네, 100% 타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평론가님은 그냥 100% 가사 혼자 다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혼자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손을 놓으면 집이 마비됩니다. 그래도 뭐 우렁각시 이런 거 없어요? 아, 없습니다. 밝혀보세요, 생방송에서. 아, 전혀 없습니다. 네. 빨래부터 설거지 모든 걸 제가 다 합니다. 네, 잘합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네. 좋아요. 1등 신랑감. 자, 그런데 첫 번째 뉴스는 암울합니다. 코로나19 오늘도 많은 수가 확진됐어요. 네, 오늘도 7만 명대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수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오미크론 세부교통, 이 BA.5 이 확산세가 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부도 그걸 오늘 강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추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이걸 현재 6,500개에서 이달 중에 10,000개로 확대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루 확진자 30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병상을 약 4,000여 개 추가 확보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선제적으로 오늘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서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요양병원 이 대면 면회가 돼가지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이게 또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면회 대신에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로 했고, 해당 시설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일에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또 시설, 정신병원 이런 곳에 관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임시선별 진료소가 다 사라졌네라는 생각을 네네. 했었잖아요. 네. 지난 18일 기준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이 임시선별 진료소도 다시 확충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주말 검사도 확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내가 좀 걸린 것 같다, 증상이 있다, 그래도 이게 예전처럼 PCR 검사를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가 진단 2줄 그렇습니다. 또는 전문가 신속 항원 키트 2줄 네, 이게 나와야 PCR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건 뭐 똑같습니다. 자, 오평론가님 지금 이제 현 정부는 과학 방역 강조하고 있는데 또 자율과 책임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딱 한 가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정부 때처럼 이제 강화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좀 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이제 대응을 할 때 위중증 환자와 이제 사망자에 치명률을 이르는 보면서 이 치명률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상을 좀 확보를 해두고 그 추이만 된다면은 사실은 몇십만 명이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기조와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어느 정도 이제 치명률에 기여하는 것인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연구가 완벽히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오미크론을 대상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BA.5의 대상으로 얘기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접종을 좀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박정호 기자가 소개했던 것처럼 임시 선별 진료소를 좀 늘리고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 분명히 저는 확진자 수가 급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미 일상에 익숙해져서 코로나에 대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국내외 증시 어제 새벽에 살짝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오늘도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또는 고려한다 정도로만 얘기하더라도 이 부분에 또 영향이 경제적인 있습니다. 파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쉽게 사인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자율과 책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조금 더 다독이는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 결국 자율과 책임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또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각심을 꾸준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지금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연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연일 저희 시사본부가 가장 먼저 다루게 됐던 주요 이슈들이 주로 출근길의 대통령 발언이었어요. 이른바 도스태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중단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도 했는데 헤드라인이 없어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오늘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관련된 얘기. 네. 또 8.15 특별사면 질문, 그다음에 스타 장관 얘기를 어제 윤 대통령이 했는데요. 대통령이 안 보여도 좋으니 그렇습니다. 장관들이 일선에서 스타 장관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네. 답을 하지 않았거나 좀 짧게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제가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우선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니 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대우조선의 공권력을 투입을 시사했는데 경찰권 이 투입도 검토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질문이 너무 길다. 짧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우선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줄였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청이 나오고 있는데 사면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윤 대통령은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또 이렇게 좀 말을 맺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 어제 이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주문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여기 제일 길게 답변했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제가 과거 검찰에 있을 때도 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가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 늘 말했었다. 그 맥락에서 보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알고 싶어하고 뭐 쟁점이 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짧게 답변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질문이 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기자가 잘못했네요. 너무 길게 줄여서야지. 공권력 투입합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물어봤어야지. 그러게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뭐 가름하거나 어제 했던 답변을 가름하거나 더 이상 언급하는 모습이었고 좀 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말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소탈한 모습 또는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 때로는 그 자신감이 있는 모습 때문에 좀 이제 발언이 선을 넘었다든가 혹은 이제 주무부처가 해야 될 얘기를 대통령이 먼저 앞질러 해버려서 뭐 일이 좀 꼬인다든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 오늘의 도어 스태핑 모습 윤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사안이 중첩되다 보니까 말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는 결국 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대화, 소통이 좀 부족했다. 우리는 화끈하게 하루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들어간 질문에 비해서 나오는 답변이 좀 부족하다. 또는 나오는 답변에서 실수나 또는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절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네네. 하루하루 하지 않아도 아니 사실은 주목점을 하지 움직여요. 말거나 네. 조절 또는 이제 절제된 언어를 써달라는 주문이 계속 여야에서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분 정도의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기자 풀단을 구성하면 공통 질문을 던지고 답변이 나오면 재질문 정도 하면 10분이면 충분히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짧게 1, 2분 단위 짧은 몇십 초 단위로 끝나는 도어 스태핑보다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네네네. 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알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스타 장관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주무부처의 일은 네. 장관이 직접 나서서 현안 파악도 깊게 하고 국민들의 속 시원한 감정도 좀 풀어주라. 나는 조금 뒤에 물러나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네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살짝 뒤로 물러나면서 그럼 대통령이 해왔던 이 도어 스태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좀 깊이 심도 있게 대통령 집무실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것이 좀 옳은 것이다. 사실은 이제 실무가 맡고 안 되면 주무책임자 차관이 맡고 네. 안 되면 장관이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과거 청와대 현재 대통령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수순인데 대통령이 매일 직접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난번에 경제 방향에 대한 얘기도 대통령은 그거 확정된 거 아니다. 근데 네. 부처는 공식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어쨌든 도스태핑 정례 기자회견 느리겠다는 얘기도 있었죠.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검토 중이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지금 오평론가님이 딱 얘기한 거죠. 네. 그걸 통해서 소통을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소통의 방식, 뭐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이 더 국민들이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이 도어 스태핑 하면서 매번 이 카메라 앞에 서지만 네. 카메라 앞에 서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답을 할 때 그게 과연 이 소통의 의미를 담은 답이겠느냐 그 발언인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홍보와 소통은 다른 그 단어잖아요. 예. 홍보는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소통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생각 이런 것도 이제 다 받아 안으면서 정반 합으로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소통이기 때문에 그 도어 스태핑 통해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소통하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변모를 해갈 것인지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도 뭐 백악관 뜰에 기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네. 대통령이 짠 나서면 짧게 한 20분 내외 그 이제 현안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하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종종 외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또 어떤 형식의 변화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드디어 사과를 했네요. 사과를. 네. 어제도 사실 기자들이 이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네. 질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었냐면 더 이상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게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 그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보면은 뭐
구급이라 미안해. 네. 누구한테 미안한 것이냐. 또 이제 뭐 강릉 촌사람이 그 박봉에 서울 와서 뭐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고액 후원금을 낸 청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1,000만 원을 이제 네. 이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네. 쾌척한 그런 젊은인데. 이게 총체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예. 이게 등 떠밀려 사과한 것인지 진짜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져 사과하는 것인지는 네네네. 조금 더 지나고 보면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90년생이 온다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몽택 저자가 쓴 책인데 거기 책 초반에 보면 우리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제 20대들이 왜 구급 공무원에 목을 매든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간 그 사라진 경제 효과가 1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시생들이 많아지면서. 네네. 근데 이제 공시생들이 왜 공무원을 택하느냐? 이거는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일반 대기업과 동시에 출발한다고 했을 때 연차, 임금 인상률, 그리고 정년의 보장, 네. 그리고 대출에 따른 저금리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봤을 때 대기업보다 구급 공무원이 낫다는 겁니다. 네. 구급 공무원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재 10대와 20대 또는 30대, 40대, 50대도 지금 구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인생을 걸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경쟁률도 어마어마해요. 네,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생을 걸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뭐 또 강릉 본인이 강릉 지역군데 강릉 촌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러모로 사실은 쓰지 말아야 할 표현들이 한 번에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민심에 아뜨거해서 지금 사과를 했는데 이 본질을 좀 정확히 바라보고 공시생들의 마음을 좀 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창수 평론가는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냐 등 떠밀린 사과냐 이렇게 의문 제기를 했고 아까 박정호 기자가 SNS 글을 읽어주니까 네. 진정성 있게 느껴졌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육성으로 들으면 네. 어떤 느낌일지는 또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이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다, 미안하다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또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네. 이 야권의 이제 이 사적 채용 문제 제기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실을 왜곡해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공적 채용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채용 자체가 이게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고 네네. 소위 말하는 엽관제다. 엽관제. 얘기를 해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뭐 지배하는, 관직을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그런 정치적 관행을 얘기하는데 이 과연 이 역관제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맞는 얘기일까? 네네. 이런 또 의구심은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이 집권을 했는데 역관제는 뭐 우리 편 열심히 한 사람들 뭐 포상해듯이 특정 나누는 거 아니냐? 세력이 관직을 다 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스타 장관 나와야 된다. 그 수석도 열심히 이제 홍보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네네네. 뭐 이렇게 언론에 지금 수석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공적 채용 가지고 사적 채용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네.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공무원 사회 전체가 역관제라는 건 아니에요. 네. 강승규 수석의 얘기는 대통령실은 네네, 역관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부터 함께 일하고 호흡이 맞는 과거의 코드 인사라고 불렀는데 대통령실 정도는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참모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의 역관제인데 전 공무원 역관제라 그러면 큰일 날 얘기고요. 공무원들은 다 임용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엽관제를 많은 분이 좀 헷갈려할 수 있는 게 이게 정실인사 아니야 그러는데 엽관제가 정실인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예요. 원래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아닙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엽관제라는 단어를 시민사회 수석이 언급한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코드 인사 같은 경우는 캠프 전반을 같이 꾸리고 이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일조하거나 아이디어를 냈거나 네네. 또는 이 공약에 있어서 해당 대상자거나 이러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앞으로 다음 정권에도 그런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 인사와 달리 나와의 개인적 친분만으로 지금 들어간 사람이 강릉 최 씨, 강릉우 씨, 광주에서 올라온 주 씨, 나토 신 씨 이렇게 되니까 네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적 채용 아니냐. 너무 친분만으로 채용하는 거 아니야. 쓱 넘어가는 나토 신 씨는 나토 정상회의 동행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이 인사수석의 부인 신모 씨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나토 신 씨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나왔으면은 이 정도까지 불거지지 않아요. 네. 계속 지금 벌써 2달밖에 안 됐는데 4명이 나왔어요. 네, 이름이 네,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해명하라고 했는데 해명이 적절치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중앙일보 2021년 네.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예, 예. 2021년 7월 14일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가 칼럼을 남겼는데요. 네네네. 이 제목을 저는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아. 새 대통령은 역관제 철폐부터. 이게 문재인 정부의 몇몇 인사를 비판하면서 예, 예. 이 칼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새 정부는 역관제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 역관제 만연은 나라를 퇴보시킨다. 공직에는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고 나라를 이끌 리더들이 필요하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반대로 시민사회 수석이 역관제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역관제를 해야 된다. 역관제다. 네,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알겠습니다. 역량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이슈 많이 못 다뤘는데 12시 41분 넘었거든요.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부근에서 양방향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으로 양방향 다 일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여파했습니다. 입장에서 망양휴게소 부근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 대전과 옥천 1터널 부근에서도 작업으로 정체가 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군자요금소 부근 2km 구간도 작업으로 정체입니다. 이후 돈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나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는 차량 증가로 밀리고요. 강원권 새말에서 횡성휴게소 쪽으로 7km 구간은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중앙탑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충주 나들목 쪽으로 5km 구간 작업으로 인해 정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 남한성 나들목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부근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7월 20일인데요. 오늘부터 국회가 묘하게 투트랙이에요. 열린 것도 아니고 안 열린 것도 아니고. 자, 원구성 협상은 아직 한쪽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국회 연다. 그래서 오늘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박홍근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모습, 박근혜 정부와 좀 비교하는 모습, 네.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란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도 경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의 편중된 인사 사적 채용 논란 이걸 거론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 네네.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는 그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통과 이런 것 대신에 이 제 식구 감싸기나 아니면 자기 측근만 인사에 뭐 기용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될 거다라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적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이걸 또 다르게 또 보면은 민생을 또 강조를 했어요. 민생이란 얘기를 17번 얘기를 하면서 네네. 민주당은 민생 제일 그 정치를 통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야 모두 지금 누가 더 민생을 살리느냐, 누가 더 민생을 지키느냐 이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민생 얘기는 정치인들이 다 언급을 할 텐데 오늘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나온 것은 뭐 이른바 이 키워드가 육상시. 사실 박근혜 정권 때도 네. 문고리 3인방 이 비서들이 있었지만 네. 또 이제 2014년 말에 십상시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때 뭐 박관천 전 경장이라든가 경정이라든가 네, 경정. 조응천 당시에 감사관 이 이제 공직기강 유명해졌죠. 비서관이었고. 네. 네. 공직기강 비서관 네. 출신이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십상시가 아니고 육상시 거기다 또 문고리 3인방을 합성을 했네요. 문고리 육상시. 네. 자, 지금 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인데 오평론가님 국민 공감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대여 투쟁인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권력이 사유화될 수 있다. 사유화되다 보면은 공적 이익보다는 이너서클의 사적 이익이 작용돼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런 경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 정권은 굉장히 놀랍게도 대선 경선 때부터 윤핵관이라는 표현. 네네. 사실 지금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결국 윤석열 핵심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해명 그때 당시 등장했었던 게 지금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고 네. 장재현 의원이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윤한홍 의원이고 네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실세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세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 이제 지금 그때로 돌아가 보면 신기한 건 이 네. 말을 만들어낸 게 그 자당의 당대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맹 중이고 당원권 정지가 된 이준석 대표가. 강원도에서 뭐 김진태 도지사 만났던데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대통령 집무실과 국민의힘은 경계를 해야 된다. 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반은 참아줄 수 있지만 누적되면 경기가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참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또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이 인사 문제에 가장 센 입김을 이제 행사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한독수 총리도 만났네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한독수 총리가 오늘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차 네. 국회에 왔다가 우상호 위원장을 예방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여러 위기가 다가와서 막중한 상황인데 서로 잘해서 민주당이 민생 위기 속에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를 했냐면 그만 좀 하시라 얘기 좀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니 야당의 근데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 좀 잘해달라. 이렇게 야, 이거 국무총리가 강조했어요. 뭐 메신저입니까? 국무총리한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얘기를 잘해달라. 네. 참 묘한 얘기가 나왔네요. 네,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정치권은 계속 봐야 되고 내일은 이제 또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있는 거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대표 직대기도 하니까 네. 연설에 나서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사태가 대통령도 이제 언급할 상황이 된 거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게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거 아니냐. 오늘 도스태핑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고 자,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노사가 의견을 좁혔다. 이렇게 나왔어요. 좀 풀릴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장관 2명이 직접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권력 투입하기 전에 조선업계가 힘들었다가 실제 힘들었고 대량 해고 그리고 임금 삭감으로 버텼던 거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 이제 박정호 기자가 속한 해당 매체에서 15년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은 250만 원이 그대로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몇백 원이 높은 거고요. 네네. 내년 9,620원 확정된 것보다 몇백 원 낮아요. 15년을 일한 숙련공이 이 정도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원청과 하청 간의 괴리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같은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데 원청 노동자는 3% 하청 노동자는 30% 분담을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좁혀서 결국 대한민국 조선이 결국은 중국을 이기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2010년 초반부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네네. 다시 한국 조선이 올라갔는데 이걸 지키려면 지금 있는 하청에 있는 숙련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줘야지 또 다른 사람들이 꿈을 꾸고 숙련공이 돼도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뭐 통영, 거제, 고성
그리고 울산 동구 지금 동구청장 네네. 김종훈 청장도 글을 올렸는데 여기 생계가 달려 있어요. 해당 지역에. 안 그래도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생태계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타협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따가 1시 지나서 2부가 시작되자마자 저희가 바로 현장을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 노동자의 입장. 자, 지금 대통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파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제 노사 의견이 좁혀졌다는 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게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던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고 이해람 중사, 공군 중사죠. 이 20 전투비행단에서 성범죄의 피해자로 그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제야 특검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이 20전투비행단에서 또 한 명의 여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정말 어제 좀 충격적이고 뒤숭숭했어요. 네. 좀 정황이 나왔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어제 이 A 하사가 네. 어제 오전 8시 10분쯤에 이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상태로 동료 부대원에서 발견됐고요. 네. 이게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A 하사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나 PC 같은 그걸 좀 포렌식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걸 좀 어디서 하느냐, 어떤 절차를 하느냐 이게 좀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원래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려다가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 국가수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군을 믿지 못하겠다. 유족 측의 입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볼 수가 네. 있겠고요. 사실 이게 뭐 전례가 있습니다. 2014년 그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숨진 윤일병 사건 당시에 네네.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일병 사망 원인을 기도폐쇄했다는 지식사 이렇게 판단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가수가 사인을 감정한 결과 다발성 좌상에 의한 쇼크가 제시가 됐어요. 예, 예. 이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이 포렌식을 통해서 군과 경찰이 A 하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 네. 또 그 과정에서 업무나 직장 내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지 좀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전망이고요. 같은 또 부대에서 이런 또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금 군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재발 방지를 왜 못했는지 과연 무슨 일이 그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좀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빠른 수습과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군은요. 특검에 의해서 지금 공군 본부, 법무감실 네. 다 이제 압수수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빨리 좀 스스로 수습을 하고 이 재발 방지를 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터졌고요. 이것도 빨리 좀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7710님이요. 이거 오창석 평론가가 한 건을 했다고 해야 되나? 자, 40대 아줌마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 나온 나토신 씨 부분에서 빵 터져서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삶이 쉽지 않은데 점심시간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곡은 오창석 평론가님이 받으세요. 네. 싸이의 연예인 신청해 봅니다.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잘 놀 줄 알아야 해. 오늘부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로 마음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 편 찍으시죠. 엔딩에 키스씬 있다 참고하시죠.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처음 같은 마음으로. 너를 슬프게 하는 사람 누구야? 우는 모습도 이뻐 뭐야? 왜 우는데? 그러자 그녀가 웃는데 항상 개인기와 신기한 이벤트 쇼 준비 다 끝났으니 우울한 날엔 말씀하셔 분위기 띄울 땐 댄스 뮤직 한 곡 때리고 무드 잡을 땐 발라드 한 곡 뻗고 리듬 타고플 땐 힙합 하늘 높이 뛰고플 땐 록앤롤.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마음에 차지 않고 언짢다는 듯이 떫은 표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떨다는 하는 짓이나 말이 덜 되고 못마땅하다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떨다의 기본 의미는 맛과 관련된 것으로 설익은 감의 맛처럼 거세고 텁텁한 맛이 있답니다. 어떤 과일이든 맛이 떫은 것은 먹기에 그리 좋지 않죠. 맛과 관련된 속담으로는 떫은 배도 씹어볼 만하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좋지 않더라도 차차 정을 붙이고 지내노라면 차츰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게살구도 맛들일 탓. 이 속담도 시고 떫은 게살구도 자꾸 먹어버릇해서 맛을 들이면 그 맛을 좋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을 붙이면 처음에 나빠 보이던 것도 점차 좋아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또 쓴 배도 맛들일 탓이란 속담도 같은 뜻입니다. 모든 일의 좋고 나쁨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주관에 달려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이죠. 참고로 개구리 소리도 들을 탓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우는 개구리 소리도 듣기에 따라서 좋게도 들리고 나쁘게도 들린다는 뜻인데요. 같은 현상도 어떤 기분 상태에서 대하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임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아서 무덥겠습니다. 경상남북도와 전남, 제주도에는 지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 기온이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대전, 광주, 제주 32도, 서울과 부산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곳도 있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오르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어서 차츰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20에서 70mm, 그중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하늘이 개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 금요일에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 습도는 6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권력 사유화와 인사난맥, 경제 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면서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하고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수 국민 제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제안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하는 대통령실의 민원 제안 접수 플랫폼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외교부는 매우 아쉽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인데요. 자,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사무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파업이 5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도크에서 점거 농성을 하신 것은 약 한 달. 자, 지금 가로 세로 1m 철창 안에 이제 스스로 갇힌 분도 계시고 또 무기한 단식 농성 하시는 분도 계신데 건강을 포함해서 현재 어떤 상태십니까? 예, 워낙 좁은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움직임도 어려워서 건강이 좋을 리는 없고요. 근데 네. 어쨌든 의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좀 합의가 돼서 타결돼서 좀 안전하게 나올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합의 타결 안전하게 나오길 바란다. 자,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분들도 있어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있습니까?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마음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파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생계기금 모금 10,000원씩 10,000명 모금을 했는데, 목표보다 많은 돈이 모였고, 그건 또 우리 동참하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파업에 동참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은 같을 거라고 보신다. 자, 오늘 오전에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의 인터뷰에서요. 지금 파업 방식이 전근대적이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일도크 점거까지 하게 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파업 투쟁을 하고 나서 회사가 이제 관리자들을 동원해서 투쟁 중인 조합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농성장을 부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가 이제 조합원을 보호하고 또 노동자 간의 갈등을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고요. 저는 전근대적이라고 한다면 이 대우조선 회사의 지금 노동자 파업을 특히 하청 노동자 파업을 대하는 이 방식이 정근대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업을 대하는 사측의 태도, 입장도 정근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실은 파업하면 노동자 쪽에 관심, 초점이 쏠리지 사측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문제들은 많이 보도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업계에 최근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사실 수년 동안 찬바람이 쌩쌩 불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선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펴고 있다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왜 파업이 일어난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파업의 네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파업의 가장 중요한 임금은 저희 말로 하면 임금 원상 회복. 네. 또 있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으로 임금 인상인데요. 네. 지난 5, 6년 동안 조선업이 어려우면서 그 고통을 하청 노동자들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한 30% 가량 하락했고 받던 상여금 550%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은 조선소에서 지금 받는 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조선소를 떠나서 건설 현장이나 플랜트로 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의 물량이 많아져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하청 노동자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저희는 봤고 그래서 그동안 하락된 임금 30%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면서 네. 단체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회사 측에서는 기존의 대우조선이 올해 3.2%의 임금 인상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인상한 평균 4.5% 이상은 절대 할 수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교섭이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이게 임금 인상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지금 말씀하신 바 격차가 큽니다. 3%대 4%대 인상 이게 이제 회사 측이고 노동자 측에서는 30% 올려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커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저희가 교섭을 하면서 지금 네네. 저희 요구하는 10%까지 수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0%요? 네, 그런데 여전히 어쨌든 이 돈이 실질적으로는 대우조선 원천이나 산업은행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여전히 요지부동이어서 사실은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국민적 오해가 있는 게 제가 게시판들을 이 관련 보도 기사를 쭉 보면 이 귀족 노조가 또 30%나 올려달라고 이런 또 이제 국민적 오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해 네네. 주시면 30%는 인상이 아니라 원상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 조선소의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수준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30% 이상이 무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조선업에 인력난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의 임금으로는 사실은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실제 여기서 가족과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즉 희망이나 미래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조선업이 앞으로도 일이 많아져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네, 현장을 표현한 노동자가 이게 생지옥이다 이런 이 내용도 봤는데 근무 환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조선소는 일이 고되고 힘들고 또 위험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생계 최저임금 수준의 그 임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임금 체불이 다반사고 사대보험도 노동자가 냈지만 그거를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 일이 없어서 쉬어도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무법천지 또는 생지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근무 환경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에요. 정규직 노동자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불법적인 상황 때문에 이 온당이 받아야 할 것들도 지금 뭐 체불되거나 미뤄지는 상황이다. 과거에 받았던 상여급, 보너스라고 하죠. 550%도 다 없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뭐 인근 30%라고 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신 바 이제 절충이 되고 있으니 현재 임금 15% 인상, 상여금 150% 인상, 집단 교섭을 인정해 달라. 또 노조 전임자 활동 인정. 이런 게 이제 요구 조건이에요. 이 모든 게 과거에는 누리던 그런 대목들입니까?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노동조합 활동이나 이런 건 과거에 누리던 거라고 볼 수 없고요. 노동조합은 없었고 과거에는. 예. 근데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 낮아져 있다. 예, 상여금도 연간 550% 있던 것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에 그 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지금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차관 인터뷰에 또 요 얘기도 등장을 했어요. 이 조선업 호황기 때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현재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조선업이 이제 굉장히 불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회사 경영 상황은 어때요?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뭐 대우조선 올해는 뭐 적자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철판값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 저임금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네. 철판값이 오르면 그것을 경영에 반영하듯이 지금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는데 네. 이것은 그러면 경영에 반영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비싸진 비용 그러니까 재료는 이제 뭐 이게 공급이 끊길 수도 있지만 결국 인력 문제는 이렇게 이제 갈등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사측의 입장은 이래요. 전체 협력사가 100여 곳인데 이 중에 하청지회 조합원이 소속된 곳은 이 22개에 불과하다. 약 5분의 1 정도. 그리고 22개 업체 이 근로자 중에서 2,850명 중 하청지회 조합원은 350명. 적은 숫자다. 그럼 나머지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폭이 4.5에서 7.5%였다는 건데 이게 좀 그럼 지금 이제 노조의 주장이 좀 무리하다 이렇게 들리는 대목이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나머지 노동자들은 기존처럼 그냥 회사가 준 올해는 이만큼 줄 테니까 사인해라. 그래서 전부 사인을 한 건데요. 네네. 이것이 마치 노동자들하고 임금 협상이 되거나 뭐 임금 협의가 돼서 그렇게 다 합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거는 좀 사실과 다르고 이를테면 네. 매년 노동자들은 그냥 회사에서 올해는 100원 인상이다. 올해는 200원 인상이다. 사인해라. 그러면 그걸로 사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 회사와 격차가 있어서 파업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파업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기업 내 노사 관계, 노사 분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산업은행이 나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주체 원청일 텐데 왜 산업은행이 등장한 걸까요? 이게 이제 원하청 구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청업체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습니다. 근데 네. 그 기성금의 90% 정도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청이 기성금을 올려주거나 다른 형태로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올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원청 대우조선해양,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산업은행이 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재원의 문제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다. 과거에 공적 자금이 워낙 많이 투자가 돼서 투입이 되면서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체는 산업은행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 공권력 투입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점거농성을 풀어도 교섭은 계속 또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끝바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교섭을 빨리 마무리 짓고 저희도 농성을 풀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제를 방문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함께 거제를 방문했어요. 그 만남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저희가 뭐 고용노동부 장관은 만나 뵀는데요. 뭐 행안부 장관님을 만나 뵙거나 그렇지는 않고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습니다. 예. 다만 고용부 노동부 장관님한테는 저희의 입장이나 이런 요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네. 또 노동부 장관님은 정부 입장에서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어제 짧은 만남이 있었고 이 행안부 경찰청은 만나지 못했다. 자, 지금 이 파업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사측에 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죠. 예, 사실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투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장에 이런 구조,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 조선소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백만 비정규직의 삶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교섭해서 빨리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공권력 투입 얘기도 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데요. 좀 이제 합의 가능성 좀 높아져 있습니까? 오늘 현재? 뭐 아직까지는 크게 좁혀져 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예,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들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죠. 지금 이제 이 약 한 달 혹은 50일 파업. 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 노동자 측에서는 우리는 8년 동안 극심한 상황을 버텨왔습니다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이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2부 두 번째 코너는 이제 원래는 여의도 정액관인데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너 순서가 살짝 바뀌었고요.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사건본부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 주무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초롱초롱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사건본부는 다 다루는 게 우리가 안타까운 사건들이지만 이거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캠퍼스에서 너무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말이죠. 자, 얼마 전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에 숨지게 한 바로 그 사건인데요. 자, 구속된 가해자는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는데 고의로 3층에서 밀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사건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뭐 가해자 피해자가 다 인하대 학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학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 학교 피해자가 이제 같은 형태의 계절학기라고 하죠. 네네네. 수업이 아마 14일 날 시험을 봤나 봅니다. 여름방학 중이니까 계절학기. 예. 비대면 수업을 했는데 네. 대면으로 시험에 왔는데 2시하고 7시 타임이 다른 상태에서 7시 타임이 시험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고 그 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요. 네.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고 15일 날 새벽 1시 30분쯤에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찍혔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시 한 50분쯤에 그 바깥에서 저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긴.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살아있었는데 그 뒤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가해자가 성범죄는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른다. 예, 그래서 준강간치사.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의 성범죄를 벌였기 때문에 준강간.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치사. 근데 경찰은 더 나아가서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았을까? 네네. 그건 뭐냐면 혹시라도 성범죄 과정 혹은 성범죄 이후에 밀어서 떨어뜨렸거나 아니면은 그와 준하는 형태로 죽음을 예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형태 그리고 주변에 어떤 증거, 정황 이런 걸 따져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네, 그 경계가 우리가 유사 사건들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많이 나오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냐 여기서 이제 떨어졌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밀었을까? 만약 밀었다면 또는 아니면은 이제 과실이냐 경계에 있는 거죠. 본인은 모르고 떠났는데 피해자가 이제 뭐 몸을 못 가는 상태에서 추락한 거냐? 아니면은 아예 작정을 하고 떨어뜨려서 살해한 거냐? 이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모두 수사 중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법률 적용을 차치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뒤풀이에서 과음한 상태에서 새벽에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3층에서 떨어진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게 119를 부르지 않고 방치해둔 채 본인은 자리를 떠났다면 이것도 참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매우 죄질이 불량합니다. 네. 상황도 그렇고 정황도 그렇고 도덕적, 인간적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면식범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번 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물 위에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자,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추정을 하세요? 건물로 들어가는 게 끌고 들어가는 게 1시 30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발견됐습니다. 네. 근데 1시간 혹은 1시간 플러스 1시간 동안 그 건물에서 무엇을 했느냐. 네네네. 손에는 주류가 들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어떤 계획적인 것이 있었어야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안에서의 상황을 밀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옥신각신하다가 우연히 떨어졌단 말이냐. 네네네. 아니면은 이 말 자체를 전체로 부정하는 거냐. 그럼 전체적인 상황, 공간적 상황 그리고 그 안에 떨어졌던 휴대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우발적일 가능성이 너무 낮다. 네. 현장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 포렌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게 글쎄 본인이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모르지만은 건물에서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도망을 간 거죠. 도망갔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 안에 상당히 불량한 형태, 죄질이 불량한 형태의 어떤 것이 발견됐는데 그러면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범죄의 정황이 그 얘기가 되는 거죠. 2시간 동안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할 때 우발성보다는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크다. 자, 지금 피해자의 키는 한 160cm 가량이에요. 바닥에서 창틀의 높이는 이제 1m. 피해자는 인사불성으로 이제 보이는 상태. 그럼 창틀의 높이가 한 1m인 곳으로 자력 이동해서 스스로 추락하는 것. 우리가 저는 좀 이게 상황을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난간이 막아주는데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스스로 또는 과실로 이 실족이라고 부르는데 난간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높이가 있지만요. 네. 창틀의 넓이가 있죠. 그렇죠. 그럼 걸치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허리에서 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체가 걸쳐질 수는 있어도. 이 높이도 있지만 넓이도 있습니다. 폭이 있습니다. 폭이. 폭이 한 30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두꺼운 벽이에요. 왜냐하면 이중벽이고 이 단과대 자체가 좀 독특한 단과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깡총깡총 하지 않는 한 외력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하는 물건이 자유낙하할 때는 벽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나갑니다. 떨어져서. 근데 이게 바로 직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냐? 외력이 작용한 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요걸 지금 경찰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사실은 국가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틀에 묻을 수 있는 다양한 물적 증거들을 5cm, 10cm 단위로 다 스팟을 찍어서 측정을 해서 DNA, 땀, 혹은 여러 가지 섞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작용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하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힘이 가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옥상 난간 같은 데서 이게 실수로 비틀거리다가 실족한다 하기에는 이거는 벽의 폭도 두껍고 창도 지금 창문이 끼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폭이 좀 좁고. 그냥 일반 뭐 옥상 난간하고는 다른 실내의 벽입니다. 자, 결국 계획성과 이 고의성의 입증이 관건이 될 텐데요. 자, 경찰이 말씀하신 대로 추락 고의성 실험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거의 5cm 단위로 측정을 다 하고 있다. 자, 가해자의 혐의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강간 치사죄입니다. 아직은 살인죄가
적용되기에는 증거가 더 필요해 보이는 건데 준강간치사죄와 또 강간치사죄와 그럼 강간살인죄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준이 붙었을 때는 본인 그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 네. 이때는 준을 붙이는 거고요. 살인은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미필적 고의라도 의도가 있는 건데 치사는 무로 인해서 죽게 된 겁니다. 죽음의 일을치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고의의 목적이 아닌데 어떤 행위에 의해서 죽음을 잃었다. 그래서 네. 무슨 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관성은 있는 거고요. 있는 거죠. 인과관계는 분명히 있지만 의도는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치사. 의도가 있다 확인되면 살인. 그래서 고의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자, 가해자가 일부러 피해자를 창문에서 밀친 정황이 확인된다. 그럼 혐의는 바뀌는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강간살인이죠. 왜냐하면 밀쳐서 떨어졌을 때 당연히 죽을 거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노렸겠죠. 그러면 당연히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자, 살인의 고의성이 좀 높다. 추정컨대 또 죄명에 이 살인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뭐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배 프로파일러께서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장 상황에서는 우발적이긴 너무 어렵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지금 것처럼. 설명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본인이 걸쳐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어떤 나쁜 선택을 했다는 거냐. 네.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몸을 못 가누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실제로는 외력이 가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충격적인 보도였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도에서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은 상당히 좀 빨리 잡혔어요. 왜냐하면 가해자의 휴대전화가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었다. 이건 뭐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 범행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아까 뭔가 나쁜 것이 있었다 얘기하셨는데 불법 파일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결국은 이게 그냥 만취해서 충동에 의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이건 이 매체가 등장하잖아요. 기기가. 그렇죠. 그래서 계획성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네네. 애초에 그럴 의도로 술을 먹였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네네네. 수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끌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상당히 몸을 못 가누는 상태였습니다. 만취 상태인데. 예. 그럼 그걸 유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죠. 네네. 왜냐하면 사실 그 피해자는 집에 가야 됩니다. 네.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왜 건물로 들어갑니까? 뒤풀이가 끝났으면. 그러니까요. 이 택시를 타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그걸 누가 유도했을까요? 그럼 이것도 계획성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기에 들어갔고 그 휴대폰이 이렇게 이용됐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경찰에서는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가해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의도에 따라서 술을 많이 먹이고 귀가가 아니고 학교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인가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건물 자체가 경비력이 없는. 그럼 알고 있었다. 네. 그것도 다 계획성이죠. 자, 결국 이 휴대전화 속에 이 영상 결정적 증거가 됩니까? 그 영상이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좀 깨지고 소리만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증거 무결성만 확보됐으면 그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증거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제 조작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원본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자, 처음에 가해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자수의 성격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휴대전화 자체를 본인이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했다 그러는데 증거인멸은 어떤 거예요? 피해자의 의복을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안 보이겠다.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길거리 안쪽.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방향이라고 하면 지나가다가 던져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네네. 근데 두 방향이라는 건 뭡니까? 이쪽 같다 저쪽 같다. 네네네. 그럼 그건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성과 의도성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로 그냥 막 도망가다가 나도 모르게 던졌다. 이러면은 이제 그래 우발적일 수 있겠다. 겁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 갔다가 또 저쪽 갔다가 두 방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거는
이게 명백히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예. 뭐 하구들이나 나중에 제3자가 아니라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 수사를 할 때 좀 혼동을 유발하기 위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 그리고 그것은 보통 그렇게 인멸하게 되면 보통은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치워버리죠. 네네네. 그게 증거인멸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자, 피해자는 새벽 2시경에 추락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한 시각은 새벽 3시 때. 자, 추락 이후에 1시간 넘게 살아서 호흡과 맥박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지점인데 적어도 이 가해자가 여기서 뭐 119를 신고했다든가만 해도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처참하고 너무 악랄한 것이 아닐까. 네네. 1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는 그 아스팔트 위에서. 그러니까 저기 거기 위에서. 네네네. 바닥 위에. 그러면 있었죠. 익명으로라도 119에 신고라도 해주지. 네네네. 그럼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도 2시간 동안 살아있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었던 것을 죽게 만들었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야, 이건 설사 아까 이 저희가 치사와 살인 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치한 것 자체는 살인 안 돼요? 살인 그렇죠. 적용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부작위한 살인이 될 수 있다는 네네. 거죠. 예. 그래요. 자, 지금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가해자의 신상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예,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왜 거기서 뭐 술을 먹었느니 왜 여성이 어떠느니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그걸 네.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를 이렇게 공격하겠습니까? 또한 가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는 법적인 어떤 정당한 과정에서 네. 신상이 공개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적으로 구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도 경찰이 이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것을 그냥 공개하시면 이것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의 퇴학을 검토하겠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런 사건이 모든 대학 캠퍼스에서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안전을 이제 대학 스스로 강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야, 이게 주말 사이에요. 좀 문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 일이 있어요. 범죄자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읽어내는 범죄 전문가, 바로 우리 배상훈하고 프로파일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유명 프로파일러이자 현직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 손꼽잖아요. 예. 아는 분이죠.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라서. 한 몇 분이나 돼요, 프로파일러가?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9명 정도 됩니다. 아유, 20명도 안 되네요. 예, 현직에 있는 대한민국에. 사람은 17 정도 되고. 현직에 17명. 예. 지금 이제 백 프로파일러는 경찰에서 이제 퇴직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만큼 금할 수 없습니다. 예,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전북경찰청 소속의 박모경위라고 합니다. 무허가 단체를 운영하면서 영리활동을 이어왔고 심지어 그 단체를 찾아온 교육생들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한국최면심리학회 예. 직접 설립을 한 거였어요.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이 설립한 단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저는 예전에 이런 단체가 있는지는 알고 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엉망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이게 저는 등록이 된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경찰청에 이건 당연히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편법으로 본인이 대표가 아니라 교육이사 형태로 편법으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운영이자 소유는 본인이 다 한 거고 네네. 지금 관련된 어떤 피해자 모임에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지 않다. 지금 나타나는 5-6명 그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자격증 장사를 했다는 거. 첫 번째. 무허가 단체를 설립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상체면사라는 걸 그냥 남발한 거죠. 자기 마음에 들면 주고. 예. 이런 엉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속에 본인을 보고 온 교육생들을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혐의입니다. 네, 자, 두 가지 엉터리, 임상, 최면사 이 자격증을 남발했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보고 찾아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했던 교육생을 성폭행했다.
자, 전북경찰청에서는 이 해당 프로파일러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착수는 좀 늦었습니다. 자, 해당 인물이 전북경찰청 수사를 못 믿겠다 이렇게 버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버티면 이게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압니다. 네. 굉장히 이 표현이 그런데 굉장히 영악한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잘합니다. 네네. 이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청을 못 믿겠다. 그러면 어디? 경찰청 다니면서 해라. 근데 그러면은 본인과 연결된 많은 사람이 걸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풍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비호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풍기면서 수사 확대를 막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잘합니다. 네. 이 사람이 스포도 너무 잘합니다. 영악하다.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제대로 된 처벌과 수사가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해야죠. 네. 감찰이 시작됐고 혹시라도 이 사람을 비호했던 사람이 현직에 있거나 경찰청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바깥에 중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된 자들은 모두 다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경찰 조직 내에 비호한 이제 뭐 상급자가 있다든가 뭐 동료가 있다면 함께 처벌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게 사실 불가능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전문가로서의 도덕성과 이런 것은 하여튼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발본 세권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배상훈 프로파일러 약간의 좀 분노감이 느껴지는데 오늘 상당히 자제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본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본부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정치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신데 우리는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불러달라 그러셨어요.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수술 얘기까지 들었는데 건강 어떠세요? 그제 수술해가지고 경과가 좋아서 네네. 다음 주 초에는 퇴원해가지고 아마 시사본부에도 이제 출연할 겁니다. 네네. 주말만 네. 보내시면 퇴원. 아이고 병원 생활도 네. 답답하실 텐데 또 아프시기까지 하니까. 근데 목소리 보니까 건강해 보이세요. 목소리는. 네. 여러 사람들이 병문안 오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병원에서 일체 병문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신문도 보고 방송도 듣고 좋습니다. 시원하게. 야, 또 현안을 그 막 명석한 두뇌로 지금 분석하고 계시는 시간일 것 같아요. 병원에서 가만히 계실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어제 이 대우조선 해양 파업 사태에 대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자, 오늘 공권력 투입 고심하고 있느냐 하는 기자들 질문에 더 답변하지 않겠다. 그럼 정치 구단이시니까 공권력 투입까지 가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과연 대통령님께서도 정부도 국민도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사이 과연 정부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님이 어떻게 됐든 파업이 저렇게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종식을 위해서 압력을 하셨고 오늘 또 더 답변할 게 없어 안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압력인데 어떻게 됐든 대통령님 한마디에 장관 5번 오르라니 몰려가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도 정부도 대화로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국민들도 너무 염려하고 특히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네. 조선 경기만은 좀 많이 좋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술 노동자들이 다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대우조선 하청노조원들이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자기들이 30% 임금을 삭감해서 회사를 위해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30% 삭감했던 것을 원상복구해달라라고 했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사용자 측에서도 잘 감안해 주셨으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이 투입돼 가지고 민주당이 말씀하는 것처럼 제2쌍용 자동차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공권력 투입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대화로 타협하길 바란다 하는 강국한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볼게요. 뉴스핌 의뢰로 RN서치가 16일부터 18일까지 한 조사인데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긍정은 35.6%, 부정은 61.6%. 자, 여전히 긍정평가가 이제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이전과 비교해 보면 긍정이 3.1%포인트 상승, 부정은 2.4%포인트 하락해서 자, 이게 이러다가 20%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좀 부정평가가 꺾이는 추세, 지지율이 좀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갤럽이나 KSOI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갤럽 KSOI 전부 다 긍정평가가 32%인데 오늘 그렇게 3.1% 상승된 35.6%로 나왔다고 하면은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참작해서 잘 개선해 나가면은 지지도도 오르고 또 경제 물가 문제도 잘 잡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좋은 평가네요. 예, 잘된 건 좋죠. 예. 자, 어쨌든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조금 이제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라고 본다면 그 이유들이 아직까지는 좀 모를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다. 예, 아직은 모르지만은 오늘 긍정적인 평가가 또 권성동 직무대행께서도 청년들과 9급 7급 얘기 채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준 것도 아주 잘하셨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왜 화나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도 스태핑 그 말씀을 좀 자제를 하고 계시고 다행인 것은 김건희 영부인께서도 상당히 그 외부 행사를 자제해 주시니까 그런 것을 또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또 조사를 하나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갤럽은 지난 12일에서 14일까지 조사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는 TBS 의뢰로 지난 15일에서 16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지금 이 두 조사가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30% 초반대 이제 지지율이 나온 조사들입니다. 모든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실장님 주신 말씀 지금 딱 그 분석을 변수를 다 해주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청년들에게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도 스태핑에서 어쨌든 노 커멘트 좀 분위기긴 했는데 답변을 자제하면서 오히려 좀 논란은 잦아든 것 같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행보가 보도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지지율 이 하락세를 멈춘 거 아니냐 얘기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동안 대통령에게 좀 직언 못했던 분위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정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던지셨어요. 이 비서실장 교체론이 솔솔 나와서 비서실장 해보셨으니까 현재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이렇게 소용들이치는 30% 하반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고 네. 어느 하나 지금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자, 총리도 경제 전문가, 부총리도 경제 전문가, 비서실장도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네. 어떤 경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까? 아하. 물론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다 나쁘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네. 미국만 하더라도 41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9.1%로 올라갔는데 네네.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 6% 올라갔다. 시장에 나가보러 갔어요. 네. 지금 민생 물가는 뭐 채소건 뭐건 예. 거의 뭐 15% 예. 20%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10,000원 가지고 주부들이 아무것도 살 게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10,000원 가지고 점심을 먹을 수 없어요. 이런 걸 좀 보면은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뭐 민생경제 대책위원회를 매주 직접 주재하겠다 하시는데 현장에 가셔서 얼마나 물가가 올랐으며 지금 은행의 예대 마진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물론 금감원장이 그러한 것을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나가셔서 은행에 나가셔서 대출하는 걸 보시면 돼요.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도 가서 보면은 얼마나 예대 마진이 높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네네. 이번에 처음으로 한 2달 만에 홍보수석이 나와서 한 말씀 하시던데 그 한 말씀 한 것도 엉터리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나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미래로 비전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나가줘야지 밤낮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이런 거 하나 파보겠다. 이건 과거로 가는 거예요. 네네. 저는 지금 코로나가 오늘 또 7만 명 맞습니다. 이상 되고 어제는 8만 명 되고 몇십만 명 예측을 하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 잘못입니까? 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과감하게 개편해서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 하면은 정부도 내각도 또 당도 과감하게 개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은 이 경제는 이 물가는 지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어제 오늘 다 7만 명대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네네. 변양균 경제고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두루 잘 쓰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도 요 변양균 경제고문 위촉 얘기 다루면서 이게 15년 전 인물인데 그 이후에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췄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또 신정한 스캔들이 이제 이게 튀어오르다 보니까 근데 이 변고문 인사는 잘된 인사로 보시는 건가요? 물론 변양균 고문은 아주 탁월한 경제 관료로서 그러한 실수가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교부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정평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15년 전 일어났던 일이고 당신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고생할 만큼 했고 또 책을 써서 네네네.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과 정책실장을 한 분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만 쓴다. 자기 아는 사람만 쓴다. 자기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도 뭐 9검, 6검도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만 쓰기 때문에 네네. 끼리끼리 해먹는다라는 비난이 있는데 네. 그렇게 과감하게 인자 풀을 넓혀서 변양균 고문을 발탁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잘하실 거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이제 자기 사람이 아니라 다양성 차원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네네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신의 한 수다.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 기자들은 그 발표를 보고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정권이든지 자극시키거리 가면 안 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요, 이해창 총재를 도왔던 그런 분들을 이현재 금융감독위원장 같은 분은 이해창 캠프에 계시던 분이에요. 네. 그러나 발탁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이규성 재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경제부총리. 그쪽 사람들이었지만은 발탁해가지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 위주로 한다. 그런데 실력과 능력을 위주로 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배제하지 말고 여성을 배제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인사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변양균 경제특별고문은 잘하셨다. 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죠. 네. 아유, 이 박지원 국정원장 발탁에 비유를 해주시니까 그렇구나 하고 느낌이 확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루 전에 방송국에서 뵀었는데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배신감을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국정원장 까미셨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가라앉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구급 논란 문제 청년들에게 사과했습니다만 또 나왔어요. 윤 대통령 검찰 시절 수사관 때 인연이 있었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 대통령실 근무하고 있다.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또 9급이 아니고 6급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묶어보면 대통령실 입장이 이렇습니다. 모두 다 대선 캠프 때 일했던 사람들이다. 지인 아들이어서 딸이어서가 아니다. 이런 답변인데 어떻게 이거 보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정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네네네. 역대 정부들이 청와대 그러한 참모들은 어공이 많아요. 어공. 늘공도 이제 각 부처에서 파견받아서 하지만은 어공도 하는데 어공들은 대개 당에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그런 개인적 인연이 있으면은 무슨 추천을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전부 지금 쓰는 사람들이 그러한 특별한 대통령님과의 인연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만 하더라도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6급으로 갔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씩 이렇게 나오면은 자, 강릉에 우모 씨, 우사장, 그 성관위원이고 또 동해 황 회장, 그분 아들도 지금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육촌 동생, 또 주기환 전 광주시장 그런 인연, 다 그러면은 이게 뭐 솔직하게 좀 발표를 해주면 좋은데 법적으로 하면은 하자가 없다. 캠프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정치적 동지다. 아니 두서너 달 같이 일했다고 그 정치적 동지면 5천만 국민이 다 동지죠. 거기에 또 구구 유튜버의 누나, 또 이제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 2명. 여러 지금 굉장히 많아요. 글쎄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해야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뭐 정치적 동지다. 능력이 청출하다. 캠프에서 일했다. 이러면 안 돼요. 같은 말도 좀 순화돼서 해야지. 어제 제가 오직 화냈으면 그 싸가지 없이 하는 말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화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달래나가야 안 그래도 국민들이 짜증나요. 지금 보십시오.
월급 위에는 물가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우성이에요. 아비규환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미중 갈등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중동 방문해가지고 빈손으로 귀국하고 G20도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 공동성명도 발표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앨런 재무장관은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겠습니다. C4 같은 거나 들어가고 하면은 북한 제재하고 하면은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실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 다음에 스튜디오로 모실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의도 정액관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었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